오늘 강의의 주제는 해석적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김시일 씨의 교재에서 해석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타났다 얘기를 하면서 그 이론들의 과학주의, 실증주의 방법론의 반론을 내걸면서 특히 그 이론들이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에이전시, 개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비판을 하면서 "이론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접근에서 미시적인 접근으로, 매크로에서 마이크로, 사회 제도 구조에 초점을 맞추던 거에서 그 안에 있는 행위자, 스트럭처에서 에이전시로,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생생활 데일리 라이프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구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매크로 어프로치보다는 마이크로 어프로치, 퀀티티브 리서치보다는 퀄리터티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연구 방법이 많아졌고,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액션 리서치, 그라운드 티어리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석적 이론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요약으로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워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에 지식이나 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뭐 30분 안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1980 년대 말 90 년대 초에 이제 해석적 이론이 어 학문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게 되는데, 왜 이때 나타났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우선은 1989 년에 베를린 머리 무너지고 2년 후 1991 년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이게 인제 세계 역사와 그 사회과학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데, 그래서 이거를 인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릭 헙스바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 세기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20 세기가 끝나고 그 이후로 21 세기가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91 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20 세기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아이디올로지 콜드 워 시대였어요. 냉전 시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이 소련이 해체되고 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는 게 계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건을 end of ideology 또는 end of history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무슨 이데올로기라는 게 없어졌다든가 뭐 히스토리가 인제 끝나 버렸다든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20 세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결하는 그런 경쟁하는 거였는데,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승리를 하고 공산주의가 패배를 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념 아이디올로지의 경쟁은 끝났다는 뜻으로 인제 엔드 오브 아이디올로지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자본주의가 결국은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게 막스가 얘기했듯이 무슨 자본주의를 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뭐 소셜리즘, 캐피탈리즘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거는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얻고 이 시스템 "This is it."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인제 end of history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세상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역사가 더 이상 뭐 변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중요한 계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의 비경으로서 캐피탈리즘의 큰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 이제 매니팩처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에서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는 걸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보, 지식,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날리지 베이스드 그게 중심이 되는 그런 캐피탈리즘으로 변했기 때문에 캐피탈리즘 자체가 크게 변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 지금의 사회는 변했는데 어떤 사회로 그럼 변한가? 이 변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논점이 논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변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도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중반이라고 보는데, 빠르게 보는 사람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이런 새로운 다른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0 년대 이후로 사회가 변해서 우리는 좀 다른 사계로 사회로 변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사회냐, 그러면 이렇게 변한 사회는 기본 성격은 어떤 거냐, 이게 자본주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이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모던 다음에 나오는 어떤 다른 사회다 이래 가지고 일단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스트에 대한 입장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해석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은 이 포스트를 레이트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후기. 지금 변한 사회도 근대 사회의 연속인데, 단지 캐피탈리즘이 여러 단계식으로 변해하고 발전해 왔듯이 지금은 레이트 후기 단계의 후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근대라는 입장이고, 애프터라고 포스트를 애프터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근대가 아니고 그 이후에 넘어선 지난 탈근대적인 사회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 이 두 가지 입장은 서로 굉장히 다른 티어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포스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인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반박하는, 비판하는, 극복하는 그런 거 이론이기 때문에, 그럼 모더니즘이 뭔가 하는 거를 알아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놓쳐요. 모더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그럼 모더니즘은 뭐냐면 근대 사회, 주로 뭐 역사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8, 19 세기를 근대 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지배적이었던 사상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알았어요. 그럼 모더니티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양 사회에 있어서 이제 중세에서 모던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데, 근대 사회는 그전의 사회와 어떤 식의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진 사회, 어떤 사회로 변화했는가 이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속주의, seculariism. 중세의 종교적인 사회에서 세속적인 사회로, 종교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근데 뭐가 그럼 중요하게 되냐면 과학주의가 그전에는 뭐 진리라든가 뭐 선악이라든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교회나 성경이나 아니면 왕이라는 뭐 권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초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찰, 뭐 실험 이런 것 또한 과학주의가 진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정경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든가 뭐 민주주의, 정치제로서 민주주의의 성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이해하는 거고. 그게 인제 모던 소사이어티인데, 그런 모던 소사이어티에서 기본이 됐던 사상을 이제 모더니즘이라 부르고, 모더니즘에도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죠. 사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축을 이뤘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이제 enlightenment philosophy라고 부릅니다. 계몽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럼 계몽주의 근대 사상의 핵심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합리성이라는 것이 있고, rationality.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인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있다. Universal Truth라는 게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의 발달을 해서 우리는 점점 이런 Universal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본적으로 Progress라고 봐요. 향상 진보하는 거라고 봅니다. 1000 년보다는 500년 전이 낫고 500 년보다는 지금이 낫고 그럼 미래는 더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세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역사를 향상으로 보는 진보로 보는 그런 역사관이에요. 역사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진보를 하다가 다시 퇴보를 하다가 다시 또 좀 더 진보를 하고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그렇게 계속 진보 향상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역사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장하는 역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이 엔라이트먼트 필로소피에서는 진보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바탕을 둬서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인간은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거는 뭐 역사를 진보로 보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overcoming 문제 해결 이런 굉장히 낙천적이고 희망적이고 자신이 찬 그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세의 신을 중심으로 했던 세계관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자만심과 자부심과 믿음 이런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계몽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은 뭐 많이 제시되어 있어 어느 사람들이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비판을 제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칼 마르크스가 있고 프레드릭 니체가 있고 이거 뭐 나이 순으로 하자면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지그문드 프로이드 심리학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론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는 아까 말한 그 인라이트먼트 필로소피에서 인간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고 뭐 자율적이고 자유가 있고 이런 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에서 뭐 들어봤듯이 이 사람이 꿈 얘기하고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섹슈얼 디자이어 뭐 이고 슈퍼 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핵심 사항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적인 면은 그 빙산의 일가처럼 위에 쪼끔만 있고 밑에 대부분 95%에 해당되는 물 밑에 있는 것들은 무의식인데 무의식을 지배하는 컨트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이어들이라고 있죠. 근데 프로이드에서는 이 섹슈얼 디자이어가 가장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그 요인이라고 보고 그거는 학자에 따라서 달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섹슈얼 디자이어가 아니라 desire for power 가 더 중요하게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 둘 다 중요해서 어떤 경우에는 섹슈얼 디자이어가 더 강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desire for power 이렇게 남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설명을 하든 간에 프로이드가 제시 그 제기 뭐 지적한 것은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전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죠.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섹슈얼 디자이어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점에서 이 사람의 기여가 있습니다. 막스는 인제 근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람이라는 건 뭐 모든 사람이 알 거고 그러니까 그전에 자본주의를 보는 자본주의는 향상되시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급증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뭐 히스토리에서 프로그레스를 가는데 자본주의가 역할을 하고 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뭐 이런 게 인제 엔라이트먼트 필로소피가 보는 자본주의의 입장인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를 exploitation의 착취를 노동의 착취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고 근본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이게 프로그레시브 향상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알다시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니체가 있는데 니체가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반박한 거는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그 생각, 모더니즘의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니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기독교에서 비판을 많이 한 이유가 무슨 기독교가 뭐 다른 종교를 더 좋아해서라든가 뭐 기독교만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서구 문명, 서구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티애니티니까 서구 문명을 이해하고 그거를 비판을 하면은 크리스티애니티를 이해하고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God is dead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가장 큰 기독교 서구 문명 기독교의 문제는 자기의 지식만이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고 다른 것은 다 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자기의 진리를 강요하고 그런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행동을 했던 것이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면서 이 보편적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한 사람이 니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포스트 스트럭처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같은 걸로 혼용해서 써요. 왜냐하면 둘 다 모더니즘에 대한 반박이고 비판이고 반대고 뭐 수정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을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인라이트먼트 필로소피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부 다 반대를 해요. 근데 막심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트를 레이트로 보느냐 애프터로 보느냐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막시즘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 사회를 아직도 근대면서 레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직도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막시즘의 티오리는 유효하고 물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수정 보완을 하지만 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계승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를 자본주의 애프터라고 보는 입장은 이미 자연주의를 넘어간 현대 사회는 넘어간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시즘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 지금 사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서 이 사람은 여기 그런 포스트 스트럭처리스트는 엔타이 막시즘의 포지션을 취하고 막시즘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브릴리언트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고 역사학자인 미셸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서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디시플린 퍼니시라는 것이 아마 교육학 쪽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그런 작품인데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유명해요. Madness and Civilization, The Birth of Clinic, The Order of Things, Discipline and Punish, The History of Sexuality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 학자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은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인적인 존재가 푸코인 것 같아요. 이 책들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코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디스코스라는 것부터 인제 그 해석적 이론이 디스코스 티오리를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디스코스라는 게 뭔가 그런 걸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코스 티오리에서 이슈로 삼는 것은 절대적 보편적 진리라는 것이 있는가? 절대 보편적인 가치관, 옳고 그름 이런 게 있는가? 어 다시 말하면 옳다는 취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옳은 건가? 그리고 그거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이 디스코스 티오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스코스라는 것은 시스템 오브 미닝이에요. 의미의 체계라고 간단히 그냥 대충 얘기하면 네 의미에는 버벌한 것도 있고 non-버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음악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디스코스야. 그 글로 문자로만 한 것만이 디스코스가 아니라 non-버벌한 뭐 퍼니처 같은 것도 그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갔을 때
퍼니처와 룸의 미닝하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하고 카페에 들어갔을 때 하고 같은 룸이지만 어떤 공간이지만 그 공간의 의미는 다르게 나죠. 이런 것들도 다 디스코스입니다. 그 글이나 문자만이 아니고. 근데 디스코스의 의미는 한 디스코스의 의미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 그 디스코 어떤 필드에 있느냐 달라진다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서 이 디스커시브 필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제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 제가 예를 들은 AS 뭐 DF 이것이 그냥 딱 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 타이핑 매뉴얼에 있으면 이거는 유의미한 겁니다. 이게 그 좌판이죠. 왼쪽 좌판에 둘째 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뭐 책자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만 타이핑 매뉴얼에서는 의미가 있는 걸로 나오죠. 손으로 공을 잡는 행위도 똑같은 손으로 공을 잡는다 하더라도 농구에서는 그리고 축구에서는 전혀 다른 게 된 거죠. 똑같은 행위가 어떤 컨텍스트 어떤 필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농구에서는 당연한 거고 축구에서는 반칙이 되는 거죠, 똑같은 행위가. 그래서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불변한 고정된 절대적 보편적 의미나 그런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discursive field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설명하면서 발전한 것이 인제 언어에 대한 이론인데요. 언어와 현실, 실체와의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던 이론이 대응이라는 이런 거였어요. correspond theory라 그래 가지고 언어하고 현실, 실체가 서로 대응한다.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는 중립적인 도구고 있어서 현실이나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describe 묘사하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와서는 그거를 비판하면서 이 그 언어와 현실의 관계가 그렇지 않고 첫째 arbitrary하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고정되고 절대적이고 intrinsic 내재적으로 그래야 되는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꼭 고양이라고 불러야만 할 어 절대적인 내재적인 이유는 없죠. 우리는 그냥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기로 임의적으로 somehow 언제부턴가 그렇게 된 거지 고양이를 만약에 처음부터 강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없죠. 그냥 강아지라고 부르면 되고 강아지는 고양이라고 불렀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고 실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9/11 아시죠? 미국에. 그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합니다. 언어를 씁니다. 미들 이스트 가면은 이 사람들은 어 프리덤 파이터스가 돼서 영웅으로 취급을 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위였는데 한쪽의 언어에서는 테러리스트라는 실체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영웅이라는 실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현실, 다른 실체가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language가 그냥 describes 하는 게 아니라 language produces, language creates reality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를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코끼리를 코끼리라고는 언어가 없다 그래서 코끼리가 라는 실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논의를 하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이게 그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주로 추상적인 개념적인 거를 이해할 때 이 자유라는 거, 공정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뭐 행복, 선, 옳고 그름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자유라는 것도 한 사람한테는 자유지만 한 사람한테는 문란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불행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보는 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컨텍스트에 가면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달라진다 하는 거 보는 것이 이제 해체주의적 언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에피스테메라는 게 있어요. 에피스테메. 그건 뭐냐하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시대의 지식을 규정하는 진리를 규정하는 규칙, 무의식적인 의식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를 에피스테메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처음에 교회에서 거부가 되면서 untrue라고 규정이 되고 되죠. 알다시피. 지동설이 맞는 거죠. true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true인데 당시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의 에피스테메 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untrue라고 true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사회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규칙 그런 체계가 딱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진리라고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진리라고 보지 않는 거지 원래 본제 절대적으로 원래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걸 이해하는 게 인제 에피스테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가 쓴 책 중에 Madness and Civiliz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인제 그 madness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변해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광기에 대한 에피스테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고 그럼에 따라서 어 그 mad people이나 madness를 우리가 어떻게 트리트하고 접근하는지가 달라졌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사실은 madness를 그렇게 뭐 정신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exceptional한 그런 거로 이상한 거로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인간의 이 그 이성적인 사고를 벗어난 어떤 다른 식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도리어 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좀 예외적이고 extraordinary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인제 근대사로 넘어가면서 immoral 규범적인 가치로 인해서 이게 뭔가 immoral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어 mad people 이런 거 다 같이 그냥 예 abnormal하고 immoral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인제 20 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madness가 인제 mental disease 병으로 인제 되면서 medical한 approach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따라 에피스테미가 변하면서 똑같은 madness지만 다르게 이해돼 갔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니체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화라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한 사회를 지배하고 하는 건데 니체는 문화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문화는 하나의 박스예요. 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 결정해 주는 그런 하나의 박스고 천장 지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지붕을 깨고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지 그 안에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라 그래서 문화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점이 또 이 니체는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인 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게 없고 단지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은 단지 당시의 에피스테메에 맞는 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게 에피스테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인제 듀얼리즘을 비판을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네. 듀얼리즘이라는 거는 듀얼이라는 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체계를 모더니즘은 두 개 대립되는 반대되는 거로 보는 인식 체제예요. 그래서 이걸 바이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right and wrong 오른쪽 왼쪽 good and bad 어 long and short is isn't 밤 낮 뭐 이런 식으로 딱 반대되는 걸로 보는 인식 체계가 듀얼리즘이고 바이널리즘인데 그렇게 보는 거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인식 체계가 인제 듀얼리즘이 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이 이거를 반박을 하면서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굿이 될 수도 있고 배드가 될 수도 있고 뷰티풀 될 수도 있고 어울리가 될 수도 있고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따라서 지금의 미스 코리아 뽑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인제 키가 엄청 크고 삐쩍 마르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500년 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봤으면 그런 애들은
하지 않 그런 여자들은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너무 못생기고 미운 거 말이 안 되는 그런 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라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했고 물론 장소에 따라서도 변하고 관점에 따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진 속성을 한 어떤 관점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플렉시블한 사람, 굉장히 융통성 있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새처럼 바뀌는 프린시플이 없는 그런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제 이렇게 그 시대와 장소와 관점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보편적인 기준, 가치, 진리 이런 게 없다는 거를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장한 것이 이제 니체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비욘드 굿 앤 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된 이불이라는 현재의 그 기준을 에피스테메를 넘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이고 불교가 이런 난 듀얼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기독교는 뭐 알다시피 듀얼리즘의 확실한 듀얼리즘의 바탕을 두고 있죠. 선과 악과 뭐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악마와 확실한 듀얼리즘인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색즉시용 뭐 유와 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난 듀얼리즘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스모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보느냐 단일대한 무슨 고정된 정식성이 있거나 타고난 본성 같은 이런 자아라는 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믿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생각은 틀리다고 보는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단호하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차별과 혐오가 생김으로써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하는 데서 포스모der니즘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고 해결 방법을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주의, 상황주의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인제 그러면 '이건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다른 입장은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인제 독일의 하버마스가 취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어떻게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가능한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와 함께 이게 또 다른 강요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포스노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해결점이라 하면 이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바꿔 다르게 생각해서 다름과 다양성, 나만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어 뭐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 하더라도 톨러런스 참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기성 시대에서는 이게 참 부적절했어요. 근데 현재를 사는 21 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는 아마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수용하고 나타내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하고 지금 현재 젊은 세대하고는 상당히 같이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